2009년 12월 20일, 눈이 조용히 내리는 겨울 아침이었다. 김민준과 그의 아내 한지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장모님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차창 밖에는 하얗게 물든 풍경이 펼쳐지고 버스 안에는 히터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언제나처럼 목에 야른 회색 머플러를 감고 민준이 선물한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여보, 히터 좀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손끝이 너무 시려요. 민준은 살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곧 전주 휴게소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봐.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8년 차 부부였다. 아이는 없었지만 늘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왔다. 민준은 은행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했고 지원은 몇 년 전까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다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다. 오후 3시, 버스는 전주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이나 편의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원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핸드백을 챙기며 민준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알겠어.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출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눈발이 바람에 섞여 흩날리는 풍경 속 그녀의 머플러가 잠깐 펄럭였다. 그게 민준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10분이 지나고 다시 20분이 지났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지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은 점점 불안해졌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와 출발 준비를 시작하자 민준은 다급하게 말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운전기사는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미 정차 시간 30분이 넘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다. 휴게소 전체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나오는 여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런 외모의 여성을 보신 적 있으세요? 키는 작고 짧은 머리에 회색 머플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편의점, 푸드코트, 주차장 심지어 화장실 내부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 민준은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자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곳 CCTV는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그날 밤 민준은 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진술서를 여러 번 수정했고 경찰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가출할 만한 이유는요? 혹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싸움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틀 뒤 경찰과 구조대는 휴게소 주변 산악 지역 수색을 시작했다. 민준도 함께 수색에 참여했다. 차가운 겨울 산속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났다. 지원은 마치 공기 속에 녹아 사라진 듯 흔적조차 없었다. 경찰은 결국 말했다.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수사가 어렵습니다. 민준은 납득할 수 없었다. 자발적 실종이라니. 지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전국의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다. 인터넷 게시판, SNS, 지역 방송국에도 제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졌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주변인들도 이제는 피했다. 심지어 장인어른과 처제마저 말렸다. 이제 그만하세요. 형부. 몇 년째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에서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 믿음만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원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주는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피로감으로 주변의 반응이 변해갔다. 저 사람 아직도 아내 찾는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누군가의 뒷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그녀는 분명히 말했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민준의 인생을 뒤바꾼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어딘가에, 아주 가까운 어딘가에 그녀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한지원이 사라진 지 1년. 김민주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턱수염은 매일 깎았지만 자라는 속도보다 삶의 무게가 더 빨랐다.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빛엔 불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국을 돌며 실종자 포스터를 붙였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를 찾고 있었다. 혹시 이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그의 입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동정을 담은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 누구도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지원의 친구였던 유소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 민준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영은 서울의 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눈앞에 앉은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지원이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모임에도 자주 빠졌고 와도 시계를 자꾸 보며 전화를 받으러 나가곤 했어요.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듯했어요. 민주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어떤 남자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 지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민준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다. 함께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속엔 작은 틈이 생겼다. 그것은 의심이 아닌 슬픔과 두려움이었다. 아내가 혼자서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자책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원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그녀의 통장, 수첩, 일기장 등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원의 은행 통장 중 하나에서 실종되기 한 달 전 강남구 논현동 지점에서 한 번에 5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그는 놀랐다. 그 지역은 지원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왜 그곳에서? 왜 그렇게 큰 돈을? 다음 날 민주는 그 지점을 찾아가 인출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은행 측은 경찰 실종 접수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야 자료를 열람해 줄 수 있다고 했고 며칠 후 경찰 협조 아래 인출 영상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CCTV 화면 속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얼굴을 가린 채 ATM 기기 앞에 서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은 민준이 직접 준 바로 그 갈색 가죽 장갑이었다. 지원이야. 민준은 영상 속 여성의 자세와 손동작만으로도 아내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얼굴을 가리고 돈을 인출했을까?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며칠 후 민주는 논현동 인근을 직접 돌아다녔다. 은행에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상점, 병원, 편의점, 심지어 여관까지 찾아다니며 사진을 들이밀고 물었다. 이 여성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한 약국 직원이 그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저 여성, 어디서 본 듯한데 며칠 전에도 누가 와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기 슈퍼마켓 사장님이었던가. 민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 외에도 지원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경찰도 아닌 제3자였다. 그는 그 슈퍼를 찾아가
사장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 여성을 본 적 있으세요? 사장은 눈을 찡그리며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예전에 한 번 왔어요. 말이 없고 뭔가 겁먹은 듯했죠. 라면이랑 우유만 사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이상하게도 자꾸 밖을 힐끗힐끗 보더군요. 누굴 피하는 사람처럼요. 그때 어디로 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쪽 주택가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민주는 말도 안 하고 슈퍼를 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그 주택가 일대를 수없이 돌며 다시 사진을 들이밀고 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아내는 누군가를 피하고 있었다. 커다란 돈을 인출했고, 얼굴을 가렸고, 숨듯이 행동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직감이 점점 선명해졌다. 며칠 뒤, 민주는 마침내 경찰서를 찾아갔다. 새로운 수사관에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모두 설명했다. 통장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까지. 수사관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무언가 범죄와 관련된 실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처음으로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 어쩌면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믿는 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었다. 전주 휴게소에서 사라진 지 3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아내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전라도의 작은 마을까지 그는 발이 닿는 곳마다 사진을 들고 물었다. 혹시 이 여성을 보신 적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를 이끌었다. 어느 날 대구의 한 중년 여성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뉴스에서 본 그분 맞으시죠? 저는 대구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어떤 여성이 왔어요. 사진 속 부인하고 닮았더군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차표를 끊었다. 대구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식당을 찾아갔다. 여자는 자신이 본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키가 작고 짧은 머리, 옅은 회색 머플러.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이 두려워 보였다고 했다. 라면과 물만 사서 나갔어요. 그리고 자꾸 문 밖을 살피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쫓는 것처럼. 민주는 그녀가 향한 방향을 물었고 여자는 식당 맞은편의 골목을 가리켰다. 그는 그 골목을 수차례 돌며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또 한 번 허무한 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여자의 말 속에는 누군가 쫓고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 민주는 점점 확신했다. 지원이 단순히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한 스님의 연락을 받았다. 전남의 한 사찰에서 봉사하는 스님이었다. 김민준 씨, 혹시 부인 되시는 분 이름이 한지원 맞습니까? 몇 년 전 우리 절에서 잠깐 머문 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전남으로 향했다. 사찰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겨울에 찬 공기가 산사를 감싸고 고요 속에 매미 울음 같은 종소리만 울렸다. 스님은 조용히 민준을 맞았다. 그분은 이름을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님은 덧붙였다. 그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빚이 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스님은 민준에게 그 편지를 내밀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지만 필체는 분명 지원의 것이었다. 민준아, 미안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지고 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면 너도 위험해질까 두려워.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건강하게 살아줘.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동안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분노와 의심이 무너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스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큰 짐을 지는 순간입니다. 민주는 사찰을 떠나며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구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그녀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가 빠진 그 깊은 곳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옛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지원이 다녔던 출판사, 그녀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내놓았다. 지원 씨가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곳 사장님을 오빠라고 부르며 많이 따랐죠. 그분이 어려움에 처하자 지원 씨가 보증을 서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는 번개처럼 머릿속이 번쩍였다. 바로 그거였다.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바로 거대한 빚이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진 것. 그리고 그 빚이 이제 그녀의 목을 죄고 있는 것. 그는 그 사장의 이름과 회사를 물었고 오래된 주소록에서 박도현이라는 이름과 도현무역이라는 회사를 알아냈다. 이미 회사는 오래전에 파산했고 박도현이라는 사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도현과 연결된 모든 금융기록과 거래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실종자 가족 모임, 언론까지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원이 사라지기 전 대부업체 여러 곳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것.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보증이 아니라 여러 건이 빚에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도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박도현의 사업 파트너였던 그는 한때 불법 사채업과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민주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새로 배정된 형사 이형석에게 모든 정보를 건넸다. 형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도식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부산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절망만이 없었다. 그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함께 있었다. 그는 이제 아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를 이해했고 그녀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글자는 눈물에 번져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실종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얽힌 매듭을 풀어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야만 비로소 그녀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김민주는 경찰 이형석 형사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도식을 찾는 것. 그의 정체는 이제 명확했다. 박도현의 사업 파트너이자 지원의 실종과 깊게 얽힌 인물. 더 나아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림자였다. 이형석 형사는 며칠 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강도식이라는 인물,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중고차 매매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 중 한 명이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군요. 민주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14년간 눈먼 어둠 속을 헤맸던 그가 드디어 무언가에 닿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형사와 함께 그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는 중년의 남자였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은 허름한 찻집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강도식. 그 사람, 위험한 인간입니다. 예전엔 협박, 감금, 심지어 실종자까지 만들었어요. 박도현이 망하자 그 빚을 다 김지원 씨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다. 저도 그때 같은 사무실에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1999년 1월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남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정말 끝까지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강도식이 그녀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출근하는 길, 회사 주소 다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고. 그날 이후 김지원 씨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겁에 질린 눈, 밤마다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한테만은 절대 가면 안 돼. 그 말을 반복하면서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가 지키지 못한 시간, 그녀는 홀로 얼마나 싸워야 했을까. 그는 이제 그가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더 강하게 느꼈다. 그 이후 어떤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라지는 방법.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강도식은 그녀에게 제안했어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종처럼 위장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빚도 해결되고 남편에게 피해도 가지 않게 된다고. 김지원 씨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점점 몰려오는 압박에 결국 승낙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죠. 왜죠?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말을 바꿨어요. 민준이를 속이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직접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향한 곳엔 강도식이 아닌 박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준과 형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박도현. 바로 그녀를 이 지옥 속으로 밀어넣은 장본인.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형사는 즉시 박도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제주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형사와 민주는 즉시 제주도로 향했다. 주소지를 확보한 후 그들은 외딴 시골 마을의 허름한 민가 앞에 섰다. 현관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바로 박도현이었다. 민준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었다. 김지원 씨 기억하시죠? 형사의 말에 노인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여자가 아직도.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막았죠. 진실을 말하려던 아내를.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그녀였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빚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강도식. 그자는 그녀를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당신에게 가려 했다는 걸 알고 두려웠습니다. 나도 잡혀갈까봐. 그래서요? 나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제주 서쪽, 바닷가 마을의 한 집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한때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그녀가 머물렀다는 그 마을을 찾아 다시 한번 모든 걸 건 여정을 시작하는 것. 형사와 함께 그들은 제주시 한림읍의 외진 마을로 향했다. 그곳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진 민준에게 할머니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몇 년 전에 조용한 젊은 여인이 있었지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아, 맞다. 목에 작은 펜던트를 걸고 다녔는데 M&J라고 적혀 있었지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민준과 지원의 결혼기념일에 맞춘 목걸이였다. 그 여인,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났어요. 집안에 편지 하나만 남겼더군요. 그 편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낡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바다 끝으로 왔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웃을 수 있기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 모른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 씨,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끝을 향해 함께 갑시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에 다가설수록 고통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사랑도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마침내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었다. 김민주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후 매일같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낡은 종이에 적힌 짧은 문장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지원은 살아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민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또다시 제주도로 향했다. 형사 이형석도 동행했다. 그들이 다시 한리무 바닷가 마을을 찾았을 때 노부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되짚었다. 그녀가 쓰던 작은 방, 거울 앞에 놓인 낡은 빛, 그리고 창가에 말라붙은 라벤더. 모든 것이 그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이형석 형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근 병원들과 정신과 클리닉, 쉼터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김민준 씨. 몇 년 전 한 보호소에서 김지원 씨와 비슷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이하연.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2년 전까지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이하연.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또 다른 그녀. 아니, 어쩌면 바로 그녀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곧장 그 보호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기록,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녀가 떠난 날 남긴 쪽지 하나. 이제 나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계속되지만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기억을 찾으려 떠났고 여전히 그 어디선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찾아야 할 차례라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14년간 내가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연재. 글은 점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민준의 집요한 사랑, 끈질긴 진실 추적에 감동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저일지도 몰라요. 몇 년 전 기억을 잃은 채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제 이름은 하연이에요. 당신의 글을 읽고 사진을 보고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어릴 때 꾸던 꿈, 들꽃, 그리고 바닷가의 집.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민주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하얀 셔츠를 입은 여성,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낯선 눈동자. 지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정말 낯설지가 않아요. 민주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오랜 기다림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만났고 다시 시작했다. 함께 그녀의 기억을 되짚어 나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갔다. 매일 바닷가를 걷고 매일 꽃을 심고 매일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김지원은 다시 김지원이 되어갔고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아스테리스크. 몇 달 후 민주는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그녀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둠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걷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Astérisque astérisque. 이야기는 단지 한 여자의 실종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는다는 증거였다. 잃어버린 기억보다 강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을 견디고 사람을 되찾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슬픈 사랑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 끝에서도 희망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어쩌면 어딘가에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바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